정치톡톡 사이다 이승원입니다. 오늘도 새롭고 알찬 내용을 들려주실 거라 믿는 두 분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많이 좀 긴장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의상이 달라지니까. 나비 넥타이가 제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먼저 해봤기 때문에. 오늘 김재원 의원님 되게 귀엽게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도 다룰 이슈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 이슈야 뭐 매일마다 이제 쏟아지는 건데요. 아무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야권의 지금 선두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일단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대선이 됐던 간에 지방선거가 되던 간에 출마를 굉장히 좀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출마를 자주 해서 피로감이 있다. 또 반면에 이제는 한 번쯤 할 때가 됐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출마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의원께서는요? 아니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는 처음 정치권에 입문할 당시가 대중적인 어떤 환호와 박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딴 정치인들하고 달리 네. 가장 전성기가 처음 정치권에 들어올 때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치권에서 좀 얻는 경험도 있고 또 자기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마를 자꾸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일정한 지지 세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과거의 그 박수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자주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출마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네네. 김재원 의원님 맞춤형 질문을 1번부터 해주신 것 같은데 요즘에 페이스북에 철수는 오지 않는다 시리즈를 지금 쓰고 계신 안철수 전문가이신데 그 질문을 딱 맞춰서 해주셔서 제 답변이 불리할 것 같은데 우리 안철수 대표가 여러 가지 장점과 기대를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보수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신앙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 각을 세우고 겨루면서 진보 진영에서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탈당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일관되게 갖지 못하는,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길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면 2011년에 이제 당시 박원순 당시 이제 후보에게 양보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지율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진영이 왼쪽이었던 것 같아요. 진보 진영.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오른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떤 정적인 지형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분은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아주 성공한 기업가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또 나름대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가장 성공하고 그 방식에 익숙한 분인데 그런데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중도를 표방하면서 경제는 진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손을 잡았는데 사실 거기서 버텨내지를 못한 거죠.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의 진보 성향과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진보는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정치권에서 좀 한계에 부딪히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활로를 되찾기 위해서 또 이제 나는 사실은 보수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토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토대는 사실은 이제 보수 쪽에 가까웠던 분인데 처음에 초기 진입할 때 소위 말하는 그 민주진영과 손을 잡기 위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겉으로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새정치라 그랬잖아요. 네네. 안철수는 새정치를 하겠다. 근데 결국 새정치가 뭔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설득도 못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는 것이 새정치고 네. 내가 되는 것이 단일화지 네. 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이제 좀 저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한 가지의 약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 외에는 뭐 없었죠. 전문가시라 이게 설명이 길었는데 네. 별로 정리가 잘 안 돼 지금 보니까. 그럼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정리 한번 위원장께서. 해볼까요? 네. 정리 전문가. 그러니까 원래는 저 비전문가가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전문가보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잘 알면 또. 네. 저는 이렇게 봐요.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없다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에게 2011년에 양보를 합니다. 근데 왜 양보를 하냐? 안철수 대표는 대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2012년에 문재인 대표에게 후보를 또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보를 했거나 단일화가 됐으면 두 손 딱 들고 문재인 손 붙잡고 전국 같이 유세를 해야 되는데 네. 미국으로 애매하게 아무 말도 없이 나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찝찝한 단일화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어때요, 의원님? 제가 정리 잘했죠? 정리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는 단일화가 아니고 단일화였어요. 아, 예. 네, 미국으로 다닌 거죠. 지금 두 분이 그 공통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평가가 일단은 박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지도를 보면은 좀 우세하고요. 아직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단일화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뭘까요? 저는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김재원 의원님은 민주당은 단일화가 안 되기를 희망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뭐 그런 차원보다도 왜 단일화가 안 되냐면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가 20% 중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한 40%가 네. 지지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야권의 단일 후보가 안철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나경원 의원, 오세훈 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이 활성화되면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거기를 지지합니까? 이쪽으로 지지를 하죠. 예, 그러면 지지율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과정이 관심을 받으면서 또 지지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우상호 의원 혼자 뛰던 곳에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3자 그룹이 전부 다 비슷하게 20%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단일화에 실패하고 3자 구도로 아주 박빙의 승부들을 펼쳐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게 가장 유리한 국면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렇게 몰고 가야지.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가 안 된다는 말씀도 사실 충분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이제 단일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근데 이제 단일화를 뭐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나가면 되는데 왜 너가 나오느냐 이런 의미로 단일화를 하자 하니까 사실 뭐 좀 귀담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를 내보내면 어쨌든 야권에서 서울시 시장을 뺏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네. 그건 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건 그렇죠. 뭐 굉장히 네.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대로 이제 그 경선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제 지지율의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최근에 국민의힘이 주관이 되어서 경선을 하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당 뭐 쉽게 말해 야권을. 자기도 포함해서 야권 단위로 뭐 한 사람 정하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한테 유리할 때 단일화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나면 그 후보가 더 지지율이 저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미 안철수 대표는 이 힘겨루기의 삿발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김종인 대표가 그걸 명쾌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김정희 바보가 아니죠. 맞습니다. 네. 제가 김종인 대표 저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이었어요. 날카로운 분이거든요. 안철수 대표는 이미 초기 자기가 주도하던 서울시장 이 판을 이미 김종인 대표하고 국민의힘에게 야권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뺏기기 시작했다. 놓치기 예,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아니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그때의 그 지지율이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10% 이상 앞선다면 안철수 대표가 계속 뭐 단일 후보 만들자고 주장할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만약에 비슷해지거나 또는 조금 지지율이 뒤처지면 그때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일화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지난번 2012년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또 어디를 단일화 가려나? 그러니까 이제 각자 그 지지하던 지지 세력이 통합이 되어서 결국은 뭐 표가 합쳐져서 결국 본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네. 그렇게 지지자가 통합되지 않으면 사실 단일화를 했는데 결과는 나빠지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가까이 계셨으니까 그 김종인 지금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죠. 네, 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나 네, 그 멘토 몇 분들이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만나던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그 모임에 3번인가 4번을 딱 나가서 이제 간을 본 거지 않습니까? 네. 서로 계산을 했겠죠. 봤는데 무게를 다뤄본 거지요. 그랬더니 이건 근수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김종인 대표는 그 뒤로 그 모임에 단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겁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감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김종인 대표는 그 당시에 이미 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릇.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근수만 달아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또 뭐 의견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뭐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 들은 이야기는 좀 뒷얘기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뭐 그거를 이 만천하에 공개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셔서 얼른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시죠. 주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 고심 끝에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했죠. 10년 만에 재도전인데 일단 뭐 경쟁력, 성공 가능성 이번에 위원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일단 출발은 오세훈 전 시장보다는 성공적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떤 코로나의 어떤 그 집단 감염의 시작이라고 하는 뭐 이태원 그러면서 그 경제가 어려워졌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선정한 것도 잘 한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그 오세훈 전 시장은 이상하게 2번의 그 좀 매끄럽지 못한 과정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 뭐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조건을 걸어서 이제 이상한 출마 얘기를 했고요. 기미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2번째 출마 선도 사실은 조건부였어요. 그러면서 2번째 출마할 때는 내가 당분간 한 5년 동안은 대권 꿈을 접겠다. 아니 그런 이상한 출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 2번의 이상한 출마를 통해서 네. 아마 선제의 기회를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상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대표는 어쨌든 그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죠. 이번에 또 이제 TV 예능이죠. 방송에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저 시골 할머니들조차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유 참 좋더라. 뭐 그냥 표현이. 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사실 이제 자기가 10년 전에 시장을 사퇴함으로써 결국 서울시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에 대한 좀 강박관념이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니 안철수 대표는요 서울시장 안 나오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그렇지. 심지어는
아니 저는 서울시장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물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서울시장 나오게 됐습니다 했으면 그동안 왜 안 나오겠다 했는지 그리고 말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해맑은 미소로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거든요. 지금 성대모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잘된 성대모사가. 오세훈 씨한테 뻔 좀 보라는 거죠. 제발. 답답하다. 약간 아니 좀 그런데 답답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오세훈 전 시장께서 아니 갑자기 그 호감도가 올라간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뭐 초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인턴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니 10년 쉬신 분이라는 공격을 바로 받잖아요. 아니 근데 그는 이제 지금 밀년간의 임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을 뭐 꼭 나경원 대표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보다는 나경원, 오세훈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좀 더 많아질 것이고 네. 서울 시민들이 이제 선택지가 넓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궐선거가 그나마 이제 볼만한 게임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저 야당이 비록 굉장히 열세인 입장이고 그래도 시민들에게 좀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희망을 안겨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이 자꾸 죽는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작전인 것 같아요. 네,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지 그러니까 뭐 않습니까? 자기들이 불리하다 이러는데 여론조사가 죽는 소리 그래도- 그만하고 네. 민주당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니까. 시민의 마음을 얻고 있으면 그걸 알고 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요. 그렇게 뭐 네. 후보 내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지고 그걸 또 그냥 한 게 아니고 표장사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지금 땀방울이 말을 흐르는 그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도 여권으로 한번 네. 넘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어쨌든 이해운 전 의원이 드랍하면서 9명의 후보로 이제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건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입니다. 혹시 뉴페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제가 나가지 않는 한은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뭐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 없죠. 김재원 의원이 나가면 그 빠진 일을 딱 채울 텐데 네. 한번 출마해 보시죠. 출마해도 뭐 안 될 거는 자명하지만 그 나가서 꼴찌까지 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김재현 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온 거는 지방선거를 나가라는 뜻일지도 몰라요. 하늘의 그러니까 뜻이다. 심각하게 생각해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을 위해서 이제 여당으로 한번 가보죠.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흥행을 벌써부터 실패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봐야죠. 네, 여론조사 결과로 한 4, 5%를 쭉 지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런 것이 여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네. 단일화도 막아내면서 네. 야권을 분열시키면서. 솔직하게 다 말씀해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은 그 귀책 사유가 저희 당에 뭐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흥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보이지만 출발은 저희가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출마 선언 역시도 좀 늦게 하는 것이 여당답다. 우리가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에 9분이 계시고 김재현 의원이 나오시면 10분이 채워질지도 모르지만 네. 그 내용 별거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시장님 2분 정도밖에 없다. 뭐 집중도가, 네. 집중도가 그런 것인데 아마 여당은 여당의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조직과 여당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여당 후보가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네. 어느 정도만 따라간다면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책 능력입니다. 네. 지금 야권은 단일화, 뭐 통합, 입당 이런 공학적 용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의 시간이 오면 서울 시민이 관심이 있는 정책, 미래, 뭐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충분히 지금은 부럽지만 네. 먹을 것은 없는 야권을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묘한 미소를 짓고 계신 우리 아니 김 일단 의원님. 네. 지금 원래 같으면 여당이 지금쯤이면 지지율이 한 2배 정도 야당이 앞서는 게 맞아요. 근데 지지율이 이제 점점 떨어지더니 오차범위 밖으로 나갔거든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 다시 좁혀지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당이 이제 한 20% 정도는 따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구청장이 여당 소속이면 또 시의원, 구의원 다 여당 소속이에요. 막 민주당이 싹쓸이를 다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 같으네. 아니죠. 그때 상황에는 그랬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때 표를 줬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회고적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벼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그것을 이제 야당이 얼마나 담아내느냐에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책 능력, 아파트 지역값 올려놓는 거 보면 뭐 정책 능력은 형편없죠.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정책 능력을 보고 쏠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뿌린다든지 또는 뭐 이제 선거일이 4월 초잖아요. 네, 그러면 4월 한 7일. 3월 말쯤 되면 갑자기 막 백신을 온 동네에 다 공급해서 이제 곧 뭐 코로나19는 없어집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정책 쇼를 하겠죠. 네, 여러 가지. 아니 그 선거 보궐선거쯤에 백신이 풀릴 거를 예상하고 걱정을 하는데 왜 백신을 자꾸 빨리 확보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야당에서는? 그러면 선거 때까지 그걸 확보를 못해야 유리한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다른 나라는 다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 맞아요. 네. 대통령께서 좀 일을 잘 못하셔서 아직 백신이 도착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백신이 막 공급이 되면 야당이 그토록 욕을 했더니 이제 겨우 갖고 왔다고 이러니. 우리의 힘으로 그나마 2월에 확보한 것이다. 이런 또 논리로.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세현 의원은 그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백신도 그때 되면 아마 지금 서구 선진국들이 맞기는 시작했지만 지금 엉망이거든요. 접종률이 높지 않고 또 사망자 엉망이에요. 생기고. 미국도 그 파이자를 맞춰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한 20일 동안 시작해서 한 2천만 명을 맞춘다고 그랬는데 300만 명밖에 못 맞췄어요. 정말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선진국의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국민께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확보. 이 정책 쇼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까지 백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아 놓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백신 그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딴 데서 만든 거 보고 우리 늦게 맞으려고 했다. 해도 너무해요 정말. 아이고 하여튼 야당이 해도 너무해. 네, 알겠습니다. 집권해봤으면서 집권당이 그렇게 무능하게 아무 대책 없이 합니까? 다 생각이 있지. 일단 마무리를 좀 해보죠. 네. 박영선 장관이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고 사실상 뭐 출마 공식선언 한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두 분으로 지금 좁혀져서 아까 제가 계속 흥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제3의 인물 등장할 가능성은 어떻고 또 흥행을 어떻게 붕업시킬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뭔가 전략이 있으면 살짝 좀 말씀해 주시죠. 전략은 집중이죠. 집중. 똘똘한 한 채 저희가 비판을 부동산 가지고 많이 받았는데 말씀하시면 불리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주 똘똘한 사람을 잘 키워서 네. 집중해서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저 요란한 저기를 아주 날카롭게 뚫겠다. 네. 이런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봐 일단 재미가 없잖아. 할 말도 없고. 이제 큰 문제 부럽긴 합니다, 사실. 끝까지 흠집 얘기.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속 시원한 사이다 한 줄 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현 의원님, 먼저 한 줄 평 해주시죠. 아니 뭐 해도 안 될 테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뭐 원래 출마도 안 하기로 뭐 후보도 안 내기로 약속했는데 꼭 나올 필요 있나요? 어차피 안 될 텐데. 들어가요. 한 줄 평 끝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수 위원장님 한 줄 평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답니다. 그만 힘 빼시고 들어가시죠. 양쪽 다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한 줄 요즘 들어가면 안 되지. 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주요 후보 3인에 대한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38일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정보량 순으로 3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뉴스, SNS 등에서 12개 채널에서 언급된 키워드의 횟수가 해당 후보에 대한 선호 혹은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채널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관심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유력 여야 후보 중 정보량에 따라 1위에서 3위 후보에 대해 채널별 점유율과 변동 원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12만 7,347건의 정보량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 전과 후로 정보량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던 20일 전에 하루 평균 정보량은 1,151건이었으나 출마 선언을 한 20일 하루 1,546건으로 10배 이상 정보량이 급증했습니다. 이후 10월 2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일평균 정보량은 3,573건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 정보량이 3배 늘었습니다. 출마 선언 당일 가장 많이 언급된 채널은 커뮤니티가 40%의 점유율로 1위, 뉴스가 약 31%로 2위로 나타났고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관련 정보량 2위 인물은 53,726건을 기록한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가장 많은 정보량을 기록한 날은 4,262건인 1월 6일입니다.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사학비리 등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날인데요. 두 번째 정보량이 많았던 날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1월 13일입니다. 12개 채널 중 뉴스에서 약 59%의 점유율로 1위, 커뮤니티에서 약 1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출마 선언 전 하루 평균 1,177건의 정보량을 보였으며 출마 선언 후 일평균 2,504건의 정보량을 보여 약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보량 3위는 47,295건의 박영선 장관입니다. 박 장관이 가장 많은 정보량을 보였던 날은 나경원 전 의원이 시장 출마를 선언한 13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야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난 날이고 또 여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조사 기간 동안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63%의 점유율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SNS 등에서는 관심도가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김다솜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논쟁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2020년부터 이슈와 이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졌는데 위원장님 먼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가장 좀 인상적인 대목이 어떤 거였는지 여쭙고 싶네요. 구체적인 어떤 사안보다는 전체적으로 총평. 예, 네. 민감한 그 사안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죠. 뭐 사면이라든가 뭐 부동산 정인이 문제 등을 비롯해서 남북 관계까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또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재난지원금 때가 이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교적 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담백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5년 차의 국정 기조가 비교적 단순해졌다.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 네. 평가를 합니다. 정리가 됐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보통의 경우에 기자회견을 하면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 정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 총장인 거 천하가 다 아는데 그런데도 왜 쫓아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뭐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게 자락을 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또 뭐 정인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무슨 꼭 뭐 저 홈쇼핑에서 반품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논란을 벌이게 하고 뭐 주택 정책에 대해서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저 집 사는 사람 때리잡는 정책만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그동안의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던 궁금증 또 앞으로 나가는 뭐 미래에 대한 방향타가 돼야 되는데 네. 결국 남은 게 이런 논란만 만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는 좀 심히 유감. 이제 뭐 심히
잘못됐다. 네, 예상대로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깔끔하고 좋은 회견이었다. 아니 청와대 예상대로. 대변인이 당연히 그렇게. 네, 야당이니까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아니 저는 국민의 야당이라. 여야가 바뀌면 또 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뭐 늘 그랬으니까 뭐 여기까지 하죠. 뭐 한 줄 평 정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하나하나 또 여쭤볼게요. 먼저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뭐 입양 관련해서 발언이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페이스북에도 글을 좀 올리고 저도 계신데. 페이스북에 글을 며칠 전에 썼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설명하시면서 분명하게 입양 취소, 아이를 바꾼다든지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는 사실이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변인이 감히 대통령 잘못됐다고 하다니. 국민께 그걸 거기다 또 사과까지 해야 된다고 썼어요, 제가. 네, 그거는. 네. 사과를 해야죠. 예, 그러나 대통령이 뭐 억한 심정 있으세요? 저를 잘 안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이게 칭찬하기 전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좀 깔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 시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토론하고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기록도 하고 다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20대 국회에도 이것과 관련된 법률안이 4개쯤 제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네.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그것이 통과 안 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쉽게 생각하고 이 외국처럼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의 말씀이시고 설마 대통령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국민께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거기서 얘기한 입양 취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사전 위탁 보호 제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양부모가 입양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자질과 자격과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아이 입장에서 부모를 고르는 기준으로 봐야 네, 되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대통령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아동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격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마무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걸 못 하신 그 거죠. 부분이 좀 그 부분은 아쉽다. 아쉽고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아동 학대의 문제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아동 학대가 해결이 되려면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돼야 되는지를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아동 보호 기관 그다음에 의료진, 경찰 이렇게 해서 네 단위가 제대로 협업하고 초기 대응 조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대통령은 용어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구사했고 그 뒤에 입양 제도의 설명을 하신 겁니다. 네. 아이를 쇼핑하듯 한다. 아이가 뭐 가판대 물건이냐. 아이가 반품하고 교환할 대상이냐. 이런 그 문제를 더 섬뜩하게 만드는 야당의 언어 선택도 잘못된 것이다. 입양을 할 때는 이미 친양자 관계를 맺거든요. 그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조건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걸 또 심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부모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양육할 능력이 되는지 또 생각이 그 심정적으로 이분이 아이에 대해서 앞으로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췄는지 이 모든 것을 판사가 직접 판단을 해서 이제 친양자 허가를 해서 입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부모하고 그 입양된 아동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이걸 애를 교환해 주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향 제도를 쉽게 해서 입양을 했는데 부모하고 자식 아이가 맞지 않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취소하거나 다른 애로 교환해 주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했는데 정인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미리 좀 취소를 하도록 해줬으면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제가 김재원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김재원 의원님 말씀이 옳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말씀을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끄덕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 실제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두 분 다 지금 관심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좀 끊어주도록 해야지 왜 그래 놔뒀냐 이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그거를 지금 네, 와가지고 전달이 된것 그게 같아요. 아니고 뭐 사전 위탁제도 뭐 가정 위탁제도 이걸로 설명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 말이 잘 되잖아, 내 말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제가 보면 번한데 참는 거죠. 아니 그런데 마무리를. 많은 토론을 했고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셨다는 네, 네. 증언을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 김재원 의원님처럼 저렇게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가판대 물건이냐, 뭐 반품이냐, 교환이냐, 홈쇼핑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전적으로 끝에는 해피엔딩. 네, 알겠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또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정치를 정치 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예, 관심법입니까? 뭐 관심법이 아니라 뭐 제가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서 자부심 있게 내가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청와대 들어가서 인사를 할 때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임기에 대해서 절대 건들지 마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의 임기가 우리 정부에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걸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해버리면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만들어준 이 민주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거냐. 네, 네. 언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거냐. 이게 늘 대통령이 말씀해 주셨고 야당에서는 그러면 왜 추윤 갈등을 일으켜서 찍어내려고 했느냐. 왜 대통령은 그걸 정리 안 하고 그냥 지켜봤냐.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그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답변을 했어요. 과거처럼 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말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대통령이 정치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왜 대통령이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정리하지 않아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느냐. 그건 비판받고 그것이 지지율에 다 반영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리되고 또 추윤 갈등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갈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늘 있는데 대변인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김재원 의원님은 이해가 안 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아니 뭐 뻔히 알면서도 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그냥 하는 말씀이셨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아니 그게 됩니까? 추윤 갈등이 아니에요. 네.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 그렇게 할 뿐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서 조국 전 장관 재판도 넘기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만이 징계할 수 있는 장관급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에요. 그분을 징계에 넘기는데 대통령의 허락 없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징계라고 해가지고 전체가 무효가 됐거든요. 그런 일을 벌이는데도 대통령이 팔짱 끼고 좋아, 뭐 징계 잘했어 하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이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그렇게 목을 비틀었는데도 안 죽었으니 어쩔 수 없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이제 맥락에서. 지금 네. 또 여기 와서 나 그 사람 싫어요. 이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양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굉장히 근데 우리 김재현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국민이 많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네네. 네, 압니다. 저희도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대통령께서 막 추윤 갈등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둘 좀 불러가지고 좀 혼도 내고 좀 네, 말씀하시지 왜 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방식대로. 그럼요. 네. 그런데 다 이해하죠. 대통령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처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 나라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과거처럼 권위주의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하고 그렇게 된다면 언제 그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겠느냐. 대통령은 이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이 개혁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그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또 대통령은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비판도 충분히 예상하고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런 거를 다 각오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책무, 역사에 대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역대 최고의 대변인이 맞아요. 민주주의까지 거론하면서 빠져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역대 과거는 과거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과거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정권만이 그렇게 되니까 검사들 다 쫓아내고 지방으로 쫓아내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더 나가서 검찰총장 목을 비틀다가 재판까지 해가지고 잘못되고 한 사건을 벌였거든요. 그래 놓고 아닌 척 하시잖아요. 나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뭐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예요. 왜 저한테 대통령이 손가락 들고 다 하십니까? 저 이쪽으로 다른 방향. 대통령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수사의 정점이 결국은 대통령을 향하는 거 아니냐고 수없이 여당 정치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당한 건 이번에 원전 수사한다고 이게 대통령에 대한 통치권의 뭐 도전이라느니 하면서 급작스럽게 징계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요건, 형식적 요건도 못 갖춰서 다 무효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의원님께서 네, 짧게 좀 이제 정리해 전 주세요. 정권에 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의 가장 핵심이었고 또 검찰 개혁의 아주 당사자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수사를 못하게 막았습니까? 개입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조국을 수사하고 정경심을 수사하는 과정에 왜 검찰이 과거에 수사 관행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검찰 개혁의 절반의 핵심이거든요.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마지막 남은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어떤 수사의 관행까지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달라. 검찰총장으로 그 역할을 다 해달라 이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더 마지막으로 드리면요. 한마디. 저는 이제 네. 아마 이 정부는 이제 공수처를 만들었으니까 공수처는 내 마음대로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다른 윤석열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사기관을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과거 정부처럼 저희는 하지 않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좀 더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줄씩 말씀을 좀 주시죠. 아니 저는 뭐 뻔하다고 봐요. 이낙연 대표가 감히 대통령의 어떤 뜻도 보살피지도 않고 또는 뭐 더 나가서 대통령 지시 없이 사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이 뭐 사면 이야기를 언급해 보라고 하니까 사면 이야기 했다가 지금 뭐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혼자 독박 쓴 거죠. 뭐 그리고는 대통령 또 빠져나갔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한다면 당연히 여론이 안 좋죠. 네.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것을 통치권 차원에서 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사면을 하는 것인데 이낙연 대표를 내세워서 국민 여론 떠보고는 거둬들이니까 결국은 이낙연 대표 지지율만 떨어지고 제가 이제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지지율이. 이낙연 대표가 지금 굉장히 불쌍해졌다. 공공한 처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이게 총리 출신 정치인은 한계인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밝혀지면 그 밑에 총리했던 분이 자꾸 덤태기를 또 쓰게 돼 앉게 있어요. 되는. 또 이낙연 총리 스스로가 노력을 안 해요. 당 대표가 되고 어떤 정치인이 되셨는데 뭐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본인의 같아요. 선을 굵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드시고. 노력을 얼마나 노력을 해도 점수가 안 오르나 그건 모르겠어요. 말을 금방 바꾸는 것만 노력을 얼마나 크게 합니까? 사면 건의도에서 혼자 독박 쓰고 그것도 노력의 일환이다. 좀 안 됐어. 네. 그런데 사면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2019년 5월 달에 그 국민과의 소통 때 하신 말씀을 네. 보면 전임자 두 분이 대통령이 의 처지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내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시절에 계속 교감을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의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설사 본인이 이 타임에 내가 이거를 좀 건의를 해서 나도 좀 잘 되고 대통령 부담도 좀 덜어주자 이렇게 뭐 양수겹장으로 생각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그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한참 저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라를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한 자기 충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믿어졌어요. 본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심으로 또 당 대표의 책임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뭐 다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막 다 서로 짜고 했다가 불리하니까 대통령이 빠졌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닐 거라는 말씀 본인도 잘 알 거고 따뜻한 마음과 이해심이 많은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 오늘 대통령 이해하는 거 좀 야박해 좀. 평소에는 굉장히 따뜻하신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 대통령한테만 너무 야박했다 이런 위원장의 그 한 줄 평이 있었고요. 사면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시고 이 정권 안에서 가능할 것인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 좀 어차피 설명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시려고 시도를 하신 거거든요. 사면을 언제 하느냐에 시기만 남아있지. 다만 보궐선거 전에 사면하는 것이 보궐선거에 도움이 될까 아닐까 사실 정무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미루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임기 내에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는 전망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사면을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입을 통해서. 통해서 그런 네. 말씀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망 뭐 간단히. 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국민의 공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말씀은 더 적절한 시기, 그다음에 깊은 고민 이런 말씀을 여운을 남기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은 아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네. 뭐 저도 뭐 그런 안에서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 임기 내에 사면을 하든 안 하든 네. 뭐 그런 선택이 당신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한 줄 알겠습니다. 평을 말씀드리면 사면은 당연하다. 사면 당연하다. 빨리 하시라. 빨리 하시라. 저도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이 아니라 국민의 사면이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전망이 올해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향해야 하는 방향은 민생 회복을 위한 진정한 정책 태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원 전 의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